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발의 부모가 검은 머리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비극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68살 박지숙 여사님의 가슴 시린 사연입니다. 무심한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삶의 모든 기력을 소진해가던 그녀. 텅 빈 방을 지키며 슬픔에 잠식되어 가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죽음처럼 고요하던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죽은 아들이 생전에 비밀리에 교제했다던 여자친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뱃속에 그들 가문의 유일한 미래인 핏줄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숙 씨는 이 예비 며느리를 생의 마지막 위안으로 삼고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던 그 희망은 어느 평범한 산전 검사 날 기괴한 그림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의사가 건넨 지극히 평범한 의학 상식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옆에 서 있던 지숙 씨의 얼굴을 백지장처럼 하얗게 만들었고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혈액형에 얽힌 비밀은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렸고 예비 며느리에 감춰진 정체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고로만 알았던 아들의 죽음까지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그 기구하고도 놀라운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숙 오레로 68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3가지 큰 고통이 있다고들 하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는 것,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노년에 자식을 잃는 것. 저는 평생 큰 부귀영화는 누려보지 못했지만 이 3가지 고통만큼은 빠짐없이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를 지키며 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해받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외아들 민우를 키워냈습니다. 민우는 저의 하늘이자 땅이었고 제 남은 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는 보란듯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심도 깊었죠. 대학 졸업 후에는 번듯한 외국계 기업에 입사해 앞길이 창창했습니다. 저는 종종 마음속으로 먼저 간 남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요. 당신 하늘에서 이제 마음 놓아도 돼요. 저는 이제 제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손주를 안겨줄 날만을 기다리며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가장 잔인한 농담을 던지는 걸 즐기는 듯 했습니다. 4개월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제 삶에 남은 마지막 햇살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던 그 순간 저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세상의 음소거 버튼이 눌린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텅 빈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지요. 민우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그저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우의 방에는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손때에 묻은 책들, 옷장에 걸린 아들의 냄새가 밴 옷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추억으로 가득 찬 거대하고 차가운 무덤이었고 저는 그 무덤을 지키는 외로운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피했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 집에서 조용히 굶어 죽는 것이 내 삶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삶에 대한 모든 의지를 잃어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끈질긴 빛 하나가 제 죽음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그날 오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27, 8쯤 되어 보이는 청초한 얼굴에 낯선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김민우 씨 어머니 되시는 박지숙 여사님 맞으신가요? 그녀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귀찮은 마음에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급하게 손으로 문을 막더니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먼저 봐주세요. 사진 속에는 제 아들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바로 눈앞에 이 아가씨가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등산로에서 야시장 한가운데서 모든 사진에는 젊은 연인들 특유의 달콤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 여자친구예요. 그녀가 붉어진 눈시울로 말했습니다. 저희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어요. 원래는 곧 저를 어머니께 인사시키려고 했었는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충격과 의심에 빠져 있는 사이 그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 접힌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인 것은 병원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영상 속에 윤곽조차 뚜렷하지 않은 작은 생명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저를 바라보다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휘청거릴 정도로 서럽게 우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 임신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지금 저를 못 믿으시는 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세해요, 어머니. 제 뱃속의 아이, 정말 민우 씨의 하나뿐인 핏줄이에요. 저 오늘 뭘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민우 씨가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두고 갔다는 걸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흐느끼느라 떨리는 그녀의 가냘픈 등, 그리고 손에 들린 저 흐릿한 초음파 사진. 그 순간 이미 말라비틀어져 갈라진 제 마음의 땅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에게서 아들의 익숙한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삶의 마지막 동아줄로 삼았습니다. 서연 양을 제 집으로 들어와 살게 했고 민우가 쓰던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친딸을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돌봤고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김씨 가문의 유일한 핏줄을 보살폈습니다. 더 이상 소파에 앉아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육아 서적을 꺼내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장에 나가 상인들에게 임산부에게 좋은 생선이 뭐냐,
어떤 채소가 영양가가 높으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참 착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반찬 투정 한 번 없었고 제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함께 TV를 보다가 제가 민우 생각에 눈물 지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뒤에서 저를 안아주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그리움과 기다림을 공유하며 친모녀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희망찬 나날이 이어지며 서연이의 배도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4D 입체 초음파 화면을 통해 처음으로 태아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자궁 속에서 웅크리고 잠든 아이 입가에 갖다 댄 자그마한 손가락.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 실제하는 그 윤곽에서 저는 어린 시절 민우의 모습을 보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담당 의사인 최 원장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초반의 초의 원장은 실력 있고 유머러스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보며 편안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님, 아기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저와 서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최 원장은 다른 서류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 혈액 정밀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산모님 혈액형이 O형 ROH 음성 ROH입니다. 흔히 말하는 판다 혈액이죠. 희귀 혈액형이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혈액원에 따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가 참 특이한 혈액형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에 원장이 무심코 던진 농담 섞인 한마디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아기 아빠가 양성 RH 플러스 혈액형이 아니라서요. 만약 아빠가 양성이면 아기가 신생아 용혈성 질환 위험이 있거든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누구나 웃어넘길 수 있는 그 가벼운 한마디가 제 귓게는 천둥 소리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얼굴에 띄고 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윙하며 하얗게 변했고 전신의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김민우, 그 아이의 혈액형은 제 유전자를 받아 A형 ROH 양성 RH 플러스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그 누구도 ROH 음성, 그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가 RH 양성이고 엄마가 RH 음성이면 의학적으로 용혈 현상의 위험이 반드시 따릅니다. 의사가 아기 아빠가 양성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했다면 그건 이 아이의 아빠가 제 아들 민우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최 원장과 서연이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이 흐릿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나 괜찮아. 낯설고 떨리는 목소리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진료실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저는 서연이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비틀거하며 진료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밖 정원까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른 채
차가운 벤치를 붙잡고 겨우 주저앉는 것을 면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따스함은커녕 뼈 속까지 시려오는 항의만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그 따뜻했던 위로, 희망, 서로 의지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처음부터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정교하게 짜여진 사기극이었단 말인가. 내 생의 마지막 빛이라 믿고 친딸처럼 거두었던 그 아이가 정말 사기꾼이었을까.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라디오에서는 슬픈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옆에 앉은 서연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몇 번이나 입을 때려 했지만 폭풍 우 치기 전의 하늘처럼 어두운 제 얼굴을 보고는 말을 삼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엉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최 원장의 다행히 아기 아빠가 양성이 아니라서 라는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서연이를 위한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민우가 RH 파스가 아니었나? 아니야, 또렷이 기억해. 군대 갈 때도 확인했어. 그럼 의사가 차트를 바꿔봤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사처럼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처음부터 연기를 한 거라면 뱃속의 아이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핏줄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민우가 남긴 사망보험금. 이 집 저는 지난 3개월간 서연이와 함께한 시간들을 미친 듯이 되감아보며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건 온통 그 아이의 진심뿐이었습니다. 낭비라곤 모르는 검소함, 맛있는 걸 사 먹으라. 돈을 줘도 제일 싼 것만 고르던 모습. 한밤중 몰래 민우 방에 들어가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리던 그 슬픈 등. 그게 다 연기일까 내 관절염 때문에 잠 못 들 때면 서툰 손길로 밤새 다리를 주물러주던 그 아이가 사기꾼이라고 제 마음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의심 많은 나는 서연이의 모든 행동을 고발했고 따뜻함을 갈구하는 감성적인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필요했습니다. 깨끗이 단념하든 아니면 마음 놓고 믿든 확실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추측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아들의 그 의심스러운 교통사고부터 다시 파헤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뱃속 손주를 위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 곳은 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 년간 경비 일을 하며 민우가 자라는 걸 지켜보신 장씨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사고 당시 뺑소니범을 제외하고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조서를 꾸밀 때 아저씨가 뭔가 이상하다며 중얼거리던 게 기억났지만 그때는 슬픔에 잠겨 귀담아 듣지 않았었죠. 신문을 보고 계시던 장씨 아저씨를 찾아가 그날 밤의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저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시더니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숙 여사님, 사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상심하실까봐. 사실 그때 민우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아저씨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 같았어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피투성이가 된 채 깨진 창문으로 기어 나오더군요. 민우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차에서 기름이 새고 불이 붙으려고 하니까 그 여자도 많이 다쳐서 다리를 절룩거리더라고요. 구급차랑 경찰이 오기 직전에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경찰한테 말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대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장씨 아저씨의 말은 제 머릿속의 안개를 걷어내는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차에 여자가 타고 있었다. 크게 다친 젊은 여자. 설마 서연이일까. 저는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고 곧장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달려갔습니다.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사고 당시 기록을 재열람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라 파일은 금방 나왔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끼고 차가운 전문 용어로 가득한 서류들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명이 어두워 흐릿하게 찍힌 현장 사진 구석에서 심장을 멎게 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튕겨나간 평범한 흰색 캔버스화 한 짝. 그리고 그 옆 진흙탕 속에 피 묻고 찌그러진 학생증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부탁해 사진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핏물과 빗물에 젖어 얼굴도 이름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강한 조명을 비추자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연얀. 저는 확대된 사진 사본을 들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연이다. 분명 그 아이다. 모든 단서가 퍼즐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믿기 힘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연이가 사고 현장에 있던 그 여자라면 왜 여자친구인 척 연기를 했을까? 왜 뱃속 아이의 혈액형은 민우와 맞지 않을까 혹시? 내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문을 잠그고 피 묻은 학생증 사진과 그동안 제가 찍어준 서연이의 일상 사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디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의 눈매는 민우를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고민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 심지어 젓가락을 쥘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사소한 습관까지 이 모든 게 다른 누군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사별한 남편 상훈 씨였습니다. 특히 그 눈. 서연이의 눈은 상훈 씨보다 더 맑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빛은 젊은 시절 남편과 판박이었습니다. 황당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직감이 전류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민우와 연인 사이가 아니라 핏줄인 건가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슬픔에 미쳐서 망상을 하는구나. 하지만 이 생각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가 문화센터에 간 사이 저는 죄인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 빗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방 반년 동안 차마 건드리지 못했던 그곳에 들어가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된 아들의 칫솔을 꺼냈습니다. 이 두 가지 증거물을 지퍼백에 각각 담아 서울 시내에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유전자 분석센터로 향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산책을 했지만 점점 불러오는 서연이의 배를 예전처럼 쓰다듬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복잡한 눈빛이 비밀을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후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숙 씨 되십니까? 의뢰하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화기 너머 연구원은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제 뺨을 후려치는 듯한 말을 전했습니다.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 의뢰하신 모발 샘플 이서연과 칫솔 샘플, 김민우 은 유전학적으로 반동포, 하프 시블링, 관계일 확률이 99.9999%입니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은 아버지가 같은 이복 남매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복 남매. 그 말은 내가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남편 상훈 씨가 나를 배신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딸이 세상 어딘가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밤이 깊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빛바랜 결혼사진 속 수줍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임종 직전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눈물 흘리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서연이의 모습, 내 곁을 말없이 지켜준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마음은 서서히 차분해졌습니다. 사람은 이미 떠났고 원망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이가 돌아오자 저는 그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경찰서에서 복사해온 피 묻은 학생증 사진을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들을 본 서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한 그녀는 흐릿한 거실 불빛 아래서 무릎을 꿇고 20년 넘게 숨겨온 그녀의 인생 절반을 짓눌러온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의 어머니는 제 남편 상훈 씨가 저와 결혼하기 전 고향에서 만났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둘은 깊이 사랑했지만 집안 차이 때문에 시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상훈 씨는 그 후 저를 만나 결혼했고 헤어질 당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이의 어머니는 자존심 강한 분이라 아이를 빌미로 매달리지 않고 홀로 타지로 떠나 서연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남편에게는 딸의 존재를 평생 알리지 않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모든 비밀이 담긴 편지와 상훈 씨의 옛 사진을 대학생이던 서연에게 남겼습니다. 서연이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가정을 깰 생각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저 제가 성인이 되면 동생이랑 서로 알고 지낼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 후 서연이는 용기를 내어 민우를 찾아갔습니다. 이복 누나와 동생의 첫 만남은 드라마처럼 막장이지 않았습니다. 핏줄이 당겼는지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나타난 누나에게 연민과 애틋함을 느꼈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가 난 날은 민우가 처음으로
서연이를 집에 데려와 저에게 소개하려던 날이었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서연이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제가 유명한 오리탕이 먹고 싶다고 졸랐어요. 민우가 지름길로 가려다가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녀는 그날 밤을 회상하며 몸서리쳤습니다. 음주운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왔어요. 민우는 마지막 순간에 핸들을 꺾어서 제 쪽이 아닌 운전석 쪽으로 충격을 다 받아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피투성이었고 민우는 의식이 없었어요. 차에서 기름이 새고 불길이 치솟는데 민우를 끌어내려고 해도 힘이 없었어요. 민우가 의식을 잃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살아서 우리 엄마 좀 부탁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서연이는 민우의 사망 소식과 뺑소니범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유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을 잃고 미쳐가는 저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어머니, 사실 남편에게 숨겨둔 딸이 있고 아들은 그 딸을 살리려다 죽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선의의 거짓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20대 아가씨가 이 무거운 비밀을 안고 남의 인생을 연기하며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럼 뱃속의 아이는 제가 묻자 서연이는 불룩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 얼굴에 수줍고 온화한 홍조가 떠올랐습니다. 아이 아빠는 대학 선배인 강준호라고 해요. 오랫동안 사귀어 온 사람이에요. 그녀는 민우를 찾아갈지 말지 고민할 때 곁에서 용기를 준 것도 민우가 죽고 나서 무너지려던 자신을 잡아준 것도 그 남자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해할까봐 또 저를 돌보겠다는 서연이의 뜻을 존중해서 묵묵히 뒤에서 기다려준 남자. 어쩌면 이 아이도 하늘의 뜻인가 봐요. 저 혼자 남겨두기 안쓰러워서 그리고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리라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의 과오도 거짓말쟁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랑과 인생을 잠시 접어둔 의리 있고 착한 내 딸이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저는 잃어버렸던 딸과 곧 태어날 외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연이에게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강준호 씨는 서연이 말대로 선하고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오해하게 해드려서 저는 그를 소파에 앉히고 아끼던 차를 내왔습니다. 안일세 고마운 건 나야. 우리 민우가 떠나고 빈자리를 자네가 묵묵히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 셋은 민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 서연이의 성장 과정,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미래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집안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저와 딸 서연이 그리고 사위가 될 준호 씨는 함께 민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연이는 소디 초음파 사진을 액자에 넣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민우야. 그녀가 웃으며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 소원대로 우리가 엄마 잘 모실게. 거기서도 잘 지내. 준호 씨가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하얀 국화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비석 속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혈연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사랑과 선의는 모든 거짓과 경계를 넘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줍니다. 저 박지숙은 이 기막힌 비극 속에서 과거와 화해하고 다시 살아갈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지숙 여사님과 서연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역시 서연 씨의 하얀 거짓말일 것입니다. 동생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상처받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한 거짓말,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서연 씨처럼 무거운 비밀을 짊어졌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와 아들의 희생을 알고도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서연 씨를 품은 지숙 여사님의 그 넓은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